시작할게요. 예,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전공 B, 3교시 전공 B 들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전공 B도 허쌤의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에서 15점을 맞췄습니다. 15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아까 2교시에서는 16점을 완벽하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3교시는 15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중등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에서는 제가 총 31점을 모의고사에서만 총 31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뭐 파이널 정리 이런 거는 안 넣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모의고사로 성부를 걸어서 모의고사에 성부를 걸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완벽하게 적중한 것만 선생님들한테 총 31점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가의 A에 해당하는 사회성 측정 기법의 명칭을 쓰십시오.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 그 얘기죠. 그죠?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 그러면 지명도 측정법, 혹은 교우도 검사, 혹은 또래 지명법.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관련된 것. 나는 슬램 전략입니다. 슬램 전략을 단계에 맞게 기호로 쓰십시오. 그죠? 그거면 이걸 기호 맞게 쓰면, 자, 일단 멈추고 심호흡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을 쳐다봐라. 외면하지 말고 쳐다봐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질문해라. 너 왜 나한테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어? 요건 좀 그렇다. 삐딱하다. 아무튼, 그죠? 상대편이 왜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질문해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말을 하든지 반응을 해라. 그래서 니은, 디귿, 기역, 니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문제는 솔직하게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2교시 A형 같은 경우는 문제도 쉬웠고, 그리고 인출 단서도 명확했고, 교수님들이 답을 작성하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 답안을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셨으면 2교시 A형 같은 경우는 30점 초반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뭐 20점 후반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희한해요. 예전에는 좀 문제가 불친절했거든요, 중등이. 근데 이번에 중등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인출 단서도 막 안 숨겨놨어요. 막 드러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답은 깐깐합니다. 답이 깐깐해요. 조건들을 따져야 될 거.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쓰게끔 그렇게 깐깐합니다. 자, 그거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암기만 하신 분들은 B형에서요. 최대 23점에서 맥시멈 치더라도 25점, 아니면 23점, 아니면 20대 초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셔서 응용력과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력이 있으신 분들은 B형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깐깐한 답변들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B형은 선생님 절대로 인출 단서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희한하게 2022학년도는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답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상 저도 하고 뒤통수 맞은 문제입니다. 실어증. 사실 실어증이 학교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어증은 크게 중요도를 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미출진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과 리을에서 실어증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의 명칭을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해설 보겠습니다. 실어증의 언어적 특성 중에서 착어증이 있습니다. 착어증은 두 종류입니다. 음소착어, 의미착어. 그런데 여기서는 유사한 단어로, 그죠? 아이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착오증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 2회 모의고사 A 3번에서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목에서 말소리는 안 나오고 후두가 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후두가 긴장돼서 말소리가 안 나온다? 막혔네? 근데 그 다음 재밌는 거 표현법 말더듬의 핵심 행동을 쓰십시오. 말더듬의 핵심 행동 반복, 연장, 막힘. 그죠? 거기서 후두의 긴장으로 목에서 말소리는 안 나오고 후두가 긴장되어 있다. 안 나오니까 막힘이죠. 그래서 답은 막힘입니다. 이것도 제 모의고사에서는 핵심 행동 2가지 그리고 말더듬의 특성 해가지고 반복 이후에 나타나는 핵심 행동 2가지 그리고 거기에 특성에 대해서 쭉 적으라고 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두 문항이 유사하게 모의고사에서 적중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간접 선택에서 집단학 굵기와 간접 선택에서 자동 굵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지문상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설서에 답을 달아놨던 것, 설명을 달아놨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3번 문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답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면 왜 3번 문제를 제가 예상 답안을 이렇게 작성했는지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먼저 일단은 기억에 해당하는 스캐닝. 기억에 해당하는 스캐닝은 먼저 미리 설정된이니까 간접 선택이죠. 그죠? 거기서 한글 자음, 한글 모음, 문장 보호 3개의 셀이 있고 한글 자음 탁 치면 거기에 관련된 자음이 뚝 뜬다. 그러면 집단 항목 굵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스캐닝 선택 조절 기법입니다. 자, 봤더니 얘도 미리 설정된이니까 간접 선택이죠. 간접 선택. 그런데 커서가 움직이다가 사용자가 스위치를 누르거나 치면 커서가 멈춰서 해당 내용이 선택된다. 클릭이죠. 클릭. 누르면 선택. 클릭하면 선택. 자동 굵기죠. 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기억은 집단 항목 굵기, 니은은 자동 굵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잘 보십시오. 자, 디귿의 특성에 따른 장점을 사용자 측면에서 2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이 스위치의 연결 막대는 그 연결 막대의 관점입니다. 스위치의 연결 막대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그간을 쓰고 유연성이 좋은 체질로 되어 있고 막대의 끝을 집게나 조임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 막대의 끝이 집게나 조임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맨 위에 면봉처럼 생긴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면봉처럼 생긴 거. 그게 스위치입니다. 그거를 유연성이 좋은 연결막대에다가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좋은 연결막대 끝에 조임새, 그러니까 집게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사용자 측면이라고 했으니 스위치를 보면 안 돼요. 스위치를 보면 안 되고 유연한 연결막대와 집게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스위치를 유연한 연결막대라고 했느냐? 보십시오. 스위치 연결막대가 유연하기 때문에 신체 운동 특성을 고려해서 머리나 다리 쪽에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머리나 다리 쪽에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얘예요. 머리와 다리예요. 그죠? 그러면
자, 휠체어에서 어느 위치에다 달아서 머리를 쓰겠다면 머리 쪽에 가깝게 앞으로 놓을 수도 있고 스위치를 옆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연결막대가 유연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체 부위에 맞게끔 조절한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답. 스위치 연결막대가 유연성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신체 부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사용자 측면이에요. 유연한 연결막대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적절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적절하게 스위치를 갖다 놓느냐, 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 집게와 조임새. 왜 막대 끝에 집게와 조임새가 나왔을까? 선생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왜 집게와 조임새를 놔뒀을까? 그러면 이거죠. 트레이가 있다면 트레이 앞에 놓을 수도 있고, 트레이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트레이 왼쪽에다 집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팔걸이도 집을 수도 있고요. 다른 위치에 어디든지 가장 유리한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다가 스위치를 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연결막대는 그러니까 집게로 인해서 위치하면 거기에 신체 부위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집게는 이거죠. 결국은 막대 끝이 집게나 조임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의 적절한 위치에 탈부착이 쉽고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기도 쉽다. 탈부착이요. 적절한 위치가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요. 답을 볼게요. 막대 끝이 집게나 조임새로 만들어져 있어 휠체어에 쉽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쉽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어떤 식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결막대가 유연하고 끝에 집게가 달려있는 거. 일단은 연결막대가 유연하다는 측면에서는 머리나 다리 쪽에 신체 부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혹은 스위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신체 부위 혹은 머리, 다리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집게와 조임새 측면에서 적절한 위치에 탈부착이 쉽고 이동이 쉽다. 혹은 휠체어에 쉽게 고정할 수 있다. 이해가셨나요?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이게 출제자의 의도고요.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예, 답이 됩니다.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암기만 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형은요, 선생님들, B형의 특징이 문제는 쉽지만 인출 단서 다 드러냈지만 유연한 연결막대 집게까지 그림까지 그려서 다 드러냈잖아요. 드러냈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응용력이 안 생길 거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문제는 쉽게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희한하게도 답은 깐깐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이 두 가지 측면을 끌어내지 못했으면 답안 작성이 안 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기억. 4번의 기억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거죠. 그래픽 조직자 활용하기. 그래서 이전 차시와 본 수업 차시를 연결한다. 핵심 개념 그래 조직, 그리고 그래 구조를 소개한다. 수업 초반부에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회 조직, 그래픽 조직자 개념 지도 등을 활용해서 학습한다. 그러면 시작할 때 쓰는 거니까 선행 조직자 혹은 단원 조직자, 그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계종풍 기후, 기후를 우리 사랑해 주세요 해서 어구를 만들었죠. 그죠? 기억 전략이잖아요. 단어 기억 전략. 그래서 어구 만들기, 니은은 어구 만들기가 되고요. 디귿이요. 인지 전략 교수하는 방법에서 인지 전략으로 디귿은 무엇이다? 반복한다. 반복해서 되뇌긴다. 반복해서 되뇌기는 건 선생님 시연이에요. 시연 전략입니다. 시연 쓰셔도 되고 시연 전략 상관없습니다.
시연 전략. 자, 그리고 리을이죠. 리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을을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돌고 있는 답안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답안이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은 제 모의고사 7회에서 A의 3번에서 유사 적중을 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봐보십시오. 시연 전략에서 인지 전략에서 디귿이 시연이고 그 밑에 조직하죠. 그 조직하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뭐라고 적냐면요. 조직하요. 그래픽 조직자 혹은 그래픽 조직화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떠오르십니까?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묻고 싶었던 거는 이 조직화라는 부분에서 너 무슨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특수교사가 될 거잖아. 그럼 학생들한테 이 기후에 관해서, 특히 열대 기후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픽 조직자 무엇을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보십시오. 밑에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스콜, 그거 쓰기 전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열대기후입니다. 스콜은 비가 막 내리는 거죠. 그죠? 날씨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산가오. 이거는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 플랜테이션이죠. 플랜테이션, 얘는 농업입니다. 열대 기후에서 농업 방식, 농경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긋겠습니다. 선을 긋고 사막기후니까 자, 사막기후, 그냥 사막기후라고 할게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건조기후, 사막기후, 선생님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냥 사막기후로 적겠습니다. 사막기후 예로 첫 번째 사막에 나왔습니다. 건조한 날씨, 스콜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건조한 날씨, 사막. 두 번째는 주거 형태가 얘는 고산가옥이지만 오아시스 주변에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주변에 모여서 사는 주거 형태. 세 번째, 사막기후, 건조기후는 관계농업입니다. 농업 형태는 관계농업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요. 서로 차이점. 자, 문제 보십시오. 밑줄 친 미음을 활용해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 서술할 거. 자, 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볼게요. 자, 열대기후와 사막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개념 비교표를 제시한다. 자, 다시요. 여기 보십시오. 열대기후와 사막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념 비교표로 비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선생님 조직화, 그래픽 조직화. 미음에 제시된 예를 가지고 조직화하십시오. 미음에 제시된 열대기후와 사막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념 비교표로 제시해서 열대기후를 지도하겠습니다.
출제자가 묻고 싶은 그거였어요. 제시된 내용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용한다 그러면 개념 비교표로 제시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답을 보겠습니다. 열대기후의 프렌테이션, 농경 형태죠. 사막기후의 강계농업에 대한 개념의 특성과 얘와 얘가 아닌 것을 비교해서 열대기후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도록 개념 다이어그램을 제시한다. 이해가셨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가셨나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스콜, 고산강호, 플랜테이션, 사막, 오아시스, 강계 농업들의 주요 특성 간의 관계를 표로 정리. 관계를 표로 정리한 건 이거죠. 개념 비교표죠. 개념 비교를 정리해서 각각의 개념들이 열대기후와 관련 있는지 플러스 관련 없는지를 표시하는 의미 특성 분석을 활용해서 지도한다. 이해가셨나요? 자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인지 전략에서 조직화라 그랬잖아요. 지문에. 조직화가 뭐요? 그래픽 조직차, 그래픽 조직화.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지도할래? 밑에 제시된 학습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그래픽 조직자로 설명할래? 네, 저는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념 비교표를 쓰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두 번째, 농업에 관련된 것의 농업과 관련된 개념의 특성에 얘와 얘가 아닌 것을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열대기후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도록 개념 다이어그램을 쓰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의 특성 간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개념 비교표가 아니죠. 이거 왜 이래? 개념 비교표는 개념 다이어그램에 들어가야 되죠. 제가 좀 급했습니다. 자, 표로 정리해서 격자표죠. 격자표로 정리해서 관련이 있으면 플러스, 관련 없으면 마이너스를 해서 의미 특성 분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자, 문제를 푸실 때 제시된 답이 정말 이게 답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헷갈리시면요. 그 답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답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답이요. 문제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문제에 나타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딱딱딱 설명을 해주면 그건 정답입니다. 근데 답이, 쌤들이 작성한 답이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와 드러난 인출 단서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개념 비교표, 개념 다이어그램, 의미 특성 분석이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조직화. 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조직화, 그래픽 조직자, 그래픽 조직화.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게 선생님들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5번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특수교육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면서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나올 만한 거 아니면 뭐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관점에서 지도하면 좋을까?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듣는 수강생 선생님들 전부 다 특수교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과 개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제 경향이요. 임용고시 출제 기출들이 이제 임용고시의 출제 경향들이 점점 학교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학교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학교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 사고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단순한 암기를 적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통해서 응용력까지, 종합적 사고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을 뽑겠다는 게 이제 뭐 우리 특수교육 임용에 관련된 경향이라고 보시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선생님, 그냥 단순 암기만, 표현이 이래서 선생님들 화내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냉정한 표현입니다. 단순 암기만 통해서는 A형은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B형은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었다면 응용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기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을 뽑고자 하는지 임용의 흐름, 임용 문제의 흐름과 경향들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자, 5번도 모의고사 5회 B의 7번 그대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저거죠. 행동의 우선순위죠. 행동의 우선순위. 그래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제 행동의 유형, 행동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죠? 파괴적 행동 혹은 파괴 행동이 되겠죠. 자, 이것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귿, B의 행동 디귿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 장난감을 던지는 거 파괴 행동. 그래서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의 개념을 서술하고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되는 예를 한 가지 주세요. 니은의 개념, 조작적 정의. 행동의 조작적 정의죠.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관찰할 행동은 항상 관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정이 가능한 용어라는 것은 행동의 6가지 차원, 빈도, 지속시간, 반응시간 혹은 지연시간, 위치, 형태, 강도 혹은 힘,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게 행동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관찰할 행동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이 구성됐으면 선생님, 그거는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쓰라고 했죠. 디귿이 뭡니까?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행동의 6가지 차원 해설 한번 보십시오. 행동의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하려면 반드시 행동의 6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2가지 측면에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하나, 빈도 측면에서. 빈도는 행동의 6가지 차원 중에 하나잖아요. 45분 수업 시간 동안에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의 수. 왜 45분이라고 설정했냐면요, 특수학교에서는 수업이 45분입니다. 그래서 45분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강도 측면에서 45분 수업 동안에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행동. 소리가 쾅 하면 강도가 센 거잖아요. 그죠? 옆반에서 들려도 강도가 센 거잖아요. 옆반에서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반에 들릴 정도면 엄청난 강도죠. 엄청난 힘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전체가지제시법, 부분가지제시법, 순간표시법,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간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전체 시간 단위. 그거를 하루 종일이라고 적으시면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을 썼던 저 경험으로는요, 하루 종일이라는 단위는 학교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시간 단위입니다. 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하루잖아요. 아침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하루인데 그걸 어떻게 시간 단위로 설정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가장 큰 시간 단위로 한다면 학교 하루 일과 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시간 단위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 무리수가 있지만요.
그나마 좀 봐줄 수 있죠. 아니면 최소 시간 1시간 내. 그러면 선생님 10분이나 뭐 5분 단위는요. 너무 작잖아요. 시간 단위가. 그거는 그 전체 시간 안에 나눠진 부분적으로 나눠진 간격, 짧은 단위의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 단위로 하기는 약간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1시간이라든지 45분이라든지 30분 수업 시간 동안에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행동의 수,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행동, 측정 가능한 행동의 6가지 차원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을이요. 니을 보시면 너무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친절하게 인줄단서 그대로 드러내면서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선행사건 중재입니다. 답은 선행사건만 쓰시면 됩니다. 답은 선행사건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선생님들 플레임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선행사건 중재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유사적종입니다. 유사하게 적중했습니다. 모의고사 7회 A의 12번 그대로 유사하게 적중이 됐습니다. 자, 6번이죠. 6번 보시면 자,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일 대상 설계의 방법의 명칭을 쓰십시오. 기억 보면요. 최종 목표, 중간 목표, 단계적으로 성취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경력교사 이런 말합니다. 성취 수행 수준의 단계적 변화에 맞게 일관성 있게 표적 행동을 변화한다면 행동의 변화는 중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되어 있고 초임교사, 마지막 초임교사 밑에서 셋째 줄 단계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 변경 설계 혹은 중거 변경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재를 적용하면서 행동의 기준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며 행동에 주어진 기준에 도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설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변경 설계의 장점으로 뭐가 있냐면 반전 설계에서 요구하는 반치료적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치료적 행동 변화는 반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기준 변경 설계 혹은 중거 변경 설계로 쓰시면 되고 가로 안에 기억이요. 밑에서 두 번째 초임교사죠. 기억. 그러니까 기준 변경 설계죠. 이 기준 변경 설계의 장점을 반전 설계랑 비교하래요. 기준 변경 설계의 장점을 반전 설계랑 비교해요. 근데요. 답안을 작성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윤리적 측면에서 이론 이유로 작성하세요. 답안 작성 방향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이 측면에서 쓰세요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선생님. 반전 설계는 중재를 제거하여 행동을 기초선 상태로 반전시키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준 변동 설계는 행동의 기준이 계획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행동이 일관성 있게 변화하므로 반전이 필요 없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제가 왜 교과서적인 답을 가져왔냐면 교과서적인 답을 기준 삼아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답을 매칭시키면 가장 선생님 혼란스럽지 않고 명쾌하게 선생님들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다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반전 설계는 중재를 제거하여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발생하지만 기준 변동 설계는 반전이 필요 없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만요. 다시요. 반전 설계는 중재를 제거해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중재를 제거해서 반전시키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준 변경 설계는 반전이 필요 없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만 답을 작성하셔도 정답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쓰면 좋아요. 다 쓰면 가장 완벽한 답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이로운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윤리적 측면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중재재고로 인해서 반전시키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변동 설계는 반전이 필요 없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 이렇게 심플하게 작성하셔도 틀렸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틀렸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자, 저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는 거죠. 표를 보시면 나의 사용한 관찰 기록법 명칭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찰 결과를 보면 지속 시간 100분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속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속 시간 관찰 기록법이죠. 그죠? 지속 시간 관찰 기록법. 그리고 여기서의 지속 시간 100분율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10시까지 총 30분입니다. 총 30분요. 총 지속 시간은 30분이죠.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속 시간을 다 더하면 50초, 40초, 45초, 45초를 다 더하면 180초입니다. 180초를 분으로 나타내면 60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이죠. 총 지속 시간, 이걸 뺄게요. 앞에 쓰면 더 이상하다. 자, 3분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10%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속시간 100분율입니다. 컴퓨터가 왜 갑자기, 그죠? 죄송합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7번. 선생님들,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들어갑니다. 컴퓨터 요거 치워버린 것도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